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 항상 궁금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투자 집단, 바로 하버드 대학 기금인데요. 바로 그 하버드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그것도 아주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시장이 꽤 떠들썩했죠. 이게 그냥 어떤 기관이 코인 좀 샀다더라 하는 뉴스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건 전통 금융의 거인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버드는 왜 이런 도박처럼 보이는 수를 뒀을까?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팩트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하버드 대학 기금, 정식 명칭이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죠. 여기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티커로는 IBIT에 투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4억 4,300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죠. 6천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 근데 사실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돈이 하버드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4억 4,300만 달러라는 돈이 하버드가 가진 미국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예요. 잠깐만요. 지금 20%라고 하셨어요? 네, 20%입니다. 그럼 하버드가 가진 주식 투자금의 5분의 1을 이 ETF, IBIT 하나에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거의 몰빵에 가까운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알던 그 신중한 하버드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베팅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IBIT 하나가 펀드 내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체 그림이라면 전체 운용 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금액이 하버드의 전체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약 550억 달러에 비하면 1%도 채 안 되는, 정확히는 0.8% 수준이거든요. 0.8%요? 네. 와, 이건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라는 연못에서는 거의 고래급인데 전체 자산이라는 바다에 풀어놓고 보니까 작은 조약돌 수준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죠?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모순 속에 이번 투자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산된 도박인 거죠. 계산된 도박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비트코인이 잘못돼서 가치가 0이 된다고 해도 하버드 전체 기금에 미치는 타격은 1% 미만으로 딱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10배, 20배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0.8%가 기금 전체의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버리는 강력한 엔진, 로켓 부스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손실과 이익을 비대칭성을 제대로 노린 거군요. 잃을 건 적고 얻을 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는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적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유망해 보여서 샀다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의 전략적 배치, 스트래티직 얼로케이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얻을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하버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에 베팅하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세상이 그만큼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네.
생각해보면 금리는 계속 요동치고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같은 것들도 계속 터지잖아요. 맞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오죠. 예전처럼 주식이랑 채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굳건히 지켜줄 새로운 방패가 필요해진 거죠. 그 방패 역할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또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확실히 전통 자산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런 특성들 때문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계속 있었죠. 근데 그건 사실 막연한 기대나 비유에 가까웠잖아요. 디지털 금이라는 것도 그냥 별명이었고요. 그런데 하버드의 실제 행동에서 이걸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면서요? 아, 네. 이게 이번 분석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하버드는 비트코인 ETF, 즉 IBT를 사들이는 바로 그 시점에 금 ETF인 SPDR 골드 쉐어스, 티코로는 GLD죠. 이 금 ETF 보유량도 99%나 늘렸습니다. 99%요? 거의 2배로 늘린 거네요. 네, 사실상 2배로 늘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비트코인을 사면서 동시에 금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늘렸다. 이건 그냥 비트코인이 좋아 보여서 산 게 아니라 아예 자산 전략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하버드는 지금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두 개의 금고를 준비하겠다. 하나는 수천 년간 인류 역사에서 검증된 전통적인 금고, 바로 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책임질 새로운 디지털 금고, 바로 비트코인이다. 와, 2개의 금고, 전통의 금고와 디지털 금고. 네, 이 둘을 더 이상 별개의 자산이 아니라 동일한 전략적 목적을 가진 자산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했다는 것.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샀는지는 이제 정말 분명해졌네요.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전통적인 금과 동일선상에 놓고 봤다는 것.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샀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훨씬 간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월가의 거인, 블랙록을 통해서 ETF라는 상품으로 사야만 했을까요? 그 질문이 사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사는 게 간단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하버드 같은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 기관에게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그야말로 악몽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악몽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왜죠? 가장 큰 문제는 수탁, 즉 안전한 보관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천억 원어치의 디지털 파일을 해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또 그 자산이 실제로 우리 회사 소유라는 걸 어떻게 회계적으로 증명하고 규제당국의 감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적, 제도적, 규제적 문제들이 정말 거대한 장벽이었던 거죠. 해킹당할까가 불안해하는데 기관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비교할 수가 없겠네요. 수탁업체가 파산하거나 해킹이라도 당하면. 모든 게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니까요. FTX 사태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AC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은 현물 ETF는요. 그 모든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죠? 기관들은 더 이상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해킹 위험이나 규제 리스크를 직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식 거래 방식으로 아주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가 열린 셈입니다. 와,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모든 위험하고 귀찮은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관리할 테니 당신들은 그냥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기만 하세요라고 판을 깔아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뢰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더해지죠. 실례요?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보수적인 하버드가 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연기금이나 다른 대학 기금들에게는 이 길은 안전하다, 우리를 믿고 따라와도 좋다는 아주 강력한 초록불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품절 보직 마크를 딱 찍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하버드 인증 마크가 붙은 거죠. 실제로 다른 기관들도 그 신호를 보고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자료에도 나오지만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나 에머리 대학 같은 하버드만큼이나 보수적인 다른 기관들도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아주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이건 마치 하버드가 조심스럽게 강에 발을 담아서 물꼬를 트자 그 뒤에서 맘서리던 다른 기관들이 그 뒤를 따라서 줄지어 강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보죠. 하버드의 이 작지 않죠. 이 거대한 날갯짓이 시장 전체에는 어떤 태풍을 몰고 올까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가장 큰 그림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의 주류 편입이 이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류 편입, 메인스트림 아답션. 네, 하버드 같은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 최고 엘리트 집단의 등장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일부 기술 애호가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아요. 아,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탄인 거죠. 사실 2024년 초에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하버드의 이번 투자가 그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최고의 검증, 베스트 밸리데이션이 된 셈이군요. 네, 바로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ETF 승인 이후에 블랙록의 RBT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는데 하버드의 이번 투자는 그 성공에 대한 활용점정과 같은 겁니다. 쐐기를 박았네요. 그렇죠. 앞으로 하버드를 따라서 이런 거대한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다면 그동안 롤러코스터처럼 극심했던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줄여주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드디어 제대로 손을 잡는 어떤 역사적인 장면처럼 느껴지네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즉 블랙록의 ETF를 전통 금융의 최강자가 만들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하버드가 그것을 채택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이건 앞으로 비트코인을 넘어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상품들이 주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금융시장의 미래 지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와, RWA까지 정말 판이 커지네요. 그렇죠. 이런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도 있다면서요? 하버드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을 가리켜서 복권보다도 못하다고 아주 혹평을 했던 분이 계세요. 복권보다 못하다고요? 네, 하버드의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교수입니다.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했고요. 아, 그분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분이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쪽으로요. 와, 가장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이건 의미가 크네요. 엄청나죠? 이렇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 이게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아주 뿌리부터 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정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버드의 이번 비트코인 ETF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거래가 아니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전통의 금과
디지털 금이라는 두 개의 안전장치를 모두 확보하려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었고, 맞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류 금융자산에 반열해 공식적으로 올려놓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네, 전환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 보세요.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아주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하버드가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전력적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실은 길게 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디지털 자산이 차지해야 할 역할과 비중을 완전히 새롭게,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